자, 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김우영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김병민 대변인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캠프 대 캠프 먼저 오늘 정치권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윤지 앵커가 오늘은 정리를 했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이윤지 앵커. 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오늘 대선 후보들은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명동 한복판에서 위기 극복, 국민통합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 내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 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대선 승리의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방문지로 이재명 후보는 부산을, 윤석열 후보는 서울을 결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남에서 북으로, 윤 후보는 북에서 남으로 경부선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가 띄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각 당은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0% 여론조사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2, 3일 안에 단일화를 못하면 국민의힘의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윤 후보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23일 남은 대선 전국, 후보자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유권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 공통으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께 먼저 드릴 텐데 네. 오늘 자정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을 해요. 네, 그 국민의힘의 핵심 전략 뭐가 있습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도 있는데요. 국민과 함께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그 여망들을 담아내기 위한 모습들을 저희가 함께 선거 유세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내일 현충원을 시작으로 첫 번째 함께 모여서 선거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화문 청계의 광장입니다. 광화문 하면 지난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기점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광화문으로 모여들었던 그 기억을 갖고 있을 건데요. 네. 당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서초동에 모였던 모습과는 대별되고 있는 바로 이곳 광화문에서부터 정권 교체를 위한 그 힘을 모아가기 위해서 내일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정에 부산 항해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첫 방문지로 선택을 네. 했습니다. 이 부산항은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물류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 위기의 여러 파도를 잘 헤쳐서 노련한 항해사가 대한민국 호를 선진적인 경제 강국, 네. 또 국민 다수가 서로 협력해서 그 선의의 어떤 경쟁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항로의 노련한 항해사라는 컨셉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그런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사실 뭐 1분 1초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내일부터. 근데 선대위에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뭐 유세 일정이라든지 공략 포인트가 있다면 홍보를 한번 해주시죠. 아무래도 오늘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명동에서 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네. 명동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을 때 민주화의 상징이었고, 네. 또 IMF 극복을 위해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금모으기 운동할 했던 때, 네.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거래 담론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생활의 현장, 상인들이 열심히 장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하는 것, 이렇게 생활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그러한 유능한 경제적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좀 보여주기 위해서 뭐 지역 화폐 정책, 또 어떤 여러 가지 보편적인 기본소득 정책 이런 것들로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바꾸는 대통령 그런 전략을 주되게 구사할 계획입니다. 혹시 좀 홍보해 주실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내일 처음에. 예. 내일은 이제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네네. 갖고 그 다음 대전, 대구, 부산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광주에서 충청, 강원도까지 대한민국의 거의 전역을 전국을 함께 도는군요. 예, 네. 돌면서 윤석열 후보가 전국 각지에 있는 국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4년 넘는 기간에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이 정권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실 것이고 새로운 나라에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이 계실 텐데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가 호흡하기 위해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 이제 단일화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예. 그 안철수 후보가 주말에 단일화 카드를 꺼냈잖아요. 그 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좀 물밑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좀 알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몇몇 정치인들 간에 뭐 만남이 네네. 있었던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선대본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인지됐던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제 이제 오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들을 저희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네. 일단 과거에 단일화는 없다. 끝까지 완주 의지를 밝혔고 안일화라고 하는 굉장히 단호한 메시지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로 입장이 선회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정권 교체 길에 함께 나서겠다는 입장 변화에는 환영의 메시지를 낼 네. 수밖에 없죠. 다만 가능하다면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시간이 워낙이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4.7 보궐선거 방식을 준용하면서 얘기를 꺼냈던 것은 다소 남은 기간 동안 조금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의 시각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한번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의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그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돼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생각되는 국민들께서는 든든하게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에서도 네. 단일화 등에 대한 구애의 손짓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안철수 후보도 분명하게 밝혔던 것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지상 현재 정치권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최종적인 대통령 선거를 뽑는 일이 3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과거에 있었던 방식을 준용하면서 자칫 단일화라고 하는 정치적 이벤트에 매몰되는 순간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들께 보일 수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선대위 측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좀 예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단일화 제안 예. 그것은 아마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측이 그 단일화 굴레 씌우기 안철수의 초격차 뭐 과학 강국이나 그런 비전을 아무리 말을 해도 어차피 단일화 될 텐데 네. 라는 그 굴레 씌우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 네. 어떻게 보면은 2, 3일 만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게 약간의 최후 통첩식 어떤 그 발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양당의 기득권 체제 하에서 이 중간지대에 있는 제3 후보가 네.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뭐 결선 투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조건 하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 국면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굴레에 갇히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그 프레임을 깨기 위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던지고서 제가 사실 뭐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가가지고 뭐 윤석열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면 뭐 수용을 할 것이다 여론조사 뭐 이렇게까지 공을 또 넘기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면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민주당에서는 사실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는 있으면서도 동시에 던졌던 것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정부를 꾸려나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 안철수 후보의 그런 높은 어떤 분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좀 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어필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 이재명 후보가
국민내각 통합정부 지금도 열려 있다.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라고까지 던졌단 말이에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거는 다시 한번 이제 성격 규정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팬데믹과 양극화, 네.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경제 침체의 파도, 예. 이 속에서 어떤 정쟁이나 또 특정 정파의 유불리 그런 걸 뛰어넘는 그 아마 해방 이후에 가장 광범위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네.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뭐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는 상대 후보라 할지라도 네. 혹은 뭐 단일화라고 하는 테이블 선상에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 애국심이 있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여러 소양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면 누구하고도 손을 잡겠다. 저는 그 진정성에 입각해서 통합정부와 국민내각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되고 안철수 후보에게도 당신이 꿈꾸고 있는 세계 5강의 경제 과학 강국 그걸 충분히 우리도 그 이상에 대해서 동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 중이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이든 언제든지 협력할 자세가 있다.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또 개헌까지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의도라고 좀 분석하고 계세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런 메시지를 꾸준하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 행보를 걸어왔다면 그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니까 여기 이제 맞불 작전이라도 하듯이 정치 공학적인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기 단축에 관한 얘기도 함께 이재명 후보가 건넸는데 사실상 지난날 정치권에서의 개헌 이슈가 나올 때는 뭔가의 국면 전환을 꾀하는 형태로서의 개헌 카드를 꺼냈던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에 다소 불리한 국면들을 돌파하기 위한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기 전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를 이끌었을 때는 연정이 큰 화두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부지사를 비롯한 상대 정당과의 연정을 끌고 왔는데 이런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이끌었던 경기도에서는 그 연정의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국민 통합과 통합정부 개헌을 꺼내들게 되니까 사실상 과거의 행동과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춰집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단판은 2, 3일 내에 빨리 좀 결단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고 당장 내일부터 이제 지역으로 움직이실 테니까 만나기도 직접 쉽지는 않을 텐데 대좌 가능성이 계속 나와요. 이번 주 내에 1대1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대좌를 할 수 있다. 가능성 열려 있다고 또 봐야 됩니까? 마음이 통한다면 얼마든지 두 후보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들을 나눌 네. 수 있다고 보고요.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도 함께 만나서 마음이 통한다면 예. 커피 한잔 하면서도 이 모든 10분이면 것들을 된다. 다 네. 정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보여지고 있는 또 기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선제적으로 정치적인 셈법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풀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마음을 터놓은 상태 속에서 두 후보가 함께 통 크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또 어렵지 않게 내어놓을 수도 있는 일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일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뭐 급물살을 타게 될지 아니면은 뭐 단판이 되게 될지 완주를 하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이재명 후보 오늘 현충원 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를 했는데 던졌던 그 통합정부의 연장선이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우리의 지난 역사는 꼭 성공한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뭐 영역이 함께했고 실패한 역사도 우리의 역사니까요. 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그런 차원에서 그 국민의 어떤 통합과 예. 그 미래로 나아가는 네. 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방문이 있었죠. 네. 그러면 김병민 대변인께는 그 오늘 윤석열 후보가 사법정책 공약을 직접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 그 추미애 전 장관과 이제 맞섰던 그런 기억을 뭐 약간 환기를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치 권력이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작은 불씨마저도 다 내려놓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네.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내가 네. 대통령이 되면 네네.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장악할 수 있는 기구로 전락해버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예. 여기에 더 나가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정리하고 폐지하면서 사실상 정치 권력이 수사기관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또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검찰의 예산 장악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일조차도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권력과 정치가 검찰이나 사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나쁜 속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들을 오늘 공약 발표를 통해서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가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은 공수처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걸 네. 폐지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이걸 모두 다 직접 준비했다고 하던데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초창기 입장 이 내용에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처음 출범했던 당시에 가지고 네. 있었던 선한 의지들이 있을 겁니다. 네. 권력의 견제와 분산에 대한. 하지만 그 공수처가 패스트트랙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마지막에 독소 조항으로 법의 일부 내용들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가장 큰 현재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일부 수사 중인 사건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상황들. 공수처가 갖고 있는 독소 조항들을 다 정리하겠다는 것이 오늘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의 첫 번째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하게 되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적폐 수사 발언에 이어서 이번 그 사법 검찰 개혁 이런 사법 정책 공약이 나온 점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 동일체 개념 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한다. 네. 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뭐 검찰총장이 대통령 된 셈이니까 중간 과정을 거칠 것도 없이 직접적으로 어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네. 직접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게 되는 그런 예. 결과를 초래한다. 일종의 검찰 제국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네. 공수처와 같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 어떤 그 권력의 사유화, 남용 이런 걸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정착되기까지는 뭐 일정한 시행착오와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죠. 네.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어떤 권력이든 간에 남용되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검찰만큼 막강한 권력이 있나요? 그 검찰을 문민 통제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겁니다. 또 죄를 단죄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 죄가 왜 생겼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치여야 됩니다. 대통령은 정치의 자리에 서야지 검찰총장의 연장선상에 선다면 아주 불행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네. 듣고 다시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에 있었던 과거사위원회 등 과거에 있는 일들까지 다 파헤쳐서 기존에 있었던 검찰 권력에 대해서 사법적인 처리가 가능함을 보여줬던 게 현 정부의 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하지 못하도록 덮게 만든다면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면서 부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를 상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각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있을 텐데 현 정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의 현재 상황들이 비춰지고 그런 국민적 요구에 윤석열 후보의 정책들이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문재인 정부는 뭐 각종 뭐 비리 게이트, 네. 뭐 비자금 사건, 측근 비리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면접할 때는 공수처라든가 검경 임종석 실장이 사건이라든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는 총장이 되어서는 아주 그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거친 칼날을 들이댔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히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의혹만 잔뜩 제기를 했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팬데믹 하에서 경제 회복을 어떻게 시킬 거냐, 국민의 어떤 분열된 그걸 어떻게 화합시킬 거냐, 정치의 조정 기능이 절실한 것이지 검찰공화국 되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민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 또
두 후보들의 행보를 보면서 판단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